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고위층의 위선을 파고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집값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라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했는데 민주당이 처음 사과했죠? 네,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민심 역풍을 차단한 건데 동시에 11.15 대책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는 야당 비판에는 잘못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투기를 방치하는 거야말로 사다리를 차는 거라며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중한 태도에서 점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즉 당내 투톱은 부동산과 관련해 일절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은 갭 투자로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졌으면서 국민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이면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냐며 이번 정책은 결국 보유세 인상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의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른바 주사위도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11.15 대책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이재명 정부 주거 재앙 규탄 대회가 열린 건데요. 주사위 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서울에 부동산 계엄이라는 폭탄을 던져놓고선 계몽이라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후보 땐 문재인 전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더니 지금 보면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김건희 씨가 2년 전 휴궁일에 비공개로 경복궁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왕의 의자인 근정전 어좌에 앉은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을 세운 뒤 김건희 씨 관련 자료 하나를 띄웁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영부인이던 김 씨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경회로에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 현장 사진입니다. 양 의원은 신발을 신고 경회로를 누빈 건 명백한 국보 훼손이라고 질타했고 곧이어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김 씨가 왕의 의자로 일반인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는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과 함께 그 배경을 캐물은 겁니다.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길게 안 의자가. 당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김 씨를 보좌했던 정용석 사장은 말을 흐렸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의 화를 돋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몇 분 앉아 있는 건 지금도 선연할 텐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 용상이 뭐 누구 소파입니까? 김건희가 스스로 올라갔어요? 쓰리빠 짝짝 신고? 논란이 확산하자 국가유산청은 김 씨가 휴궁일에 경복궁에 2시간 동안 머물고 근정전 의자에까지 앉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복궁 방문 자체는 국빈 방문 전 사전 답사였지만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이 없었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석 사장은 뒤늦게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권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자료를 냈고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덕수궁과 창덕궁을 비공개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궁궐 사적 유용 논란의 범위가 확산할수록 국민들의 부끄러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나치도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신이냐며 사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 소원제를 포함해 당의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여권 법사위 의원들도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논의 중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이 지난 5월 번갯불 파기환송심 때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 침탈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치도 법관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한민국 사법해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발 아래 굴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그대로 보내줬을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시 대사관 측은 한국에 있는 수사관에게 총책 강 씨를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을 풀어줄 당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고요? 네, 앞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왔다가 그대로 풀려난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때 대사관 측과 한국 경찰 수사관 그리고 총책 강 씨 사이의 대화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고 직원은 강 씨에게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준 후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를 연결해줬습니다. 이후 한국 경찰 수사관은 수배 사실을 알려준 이유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색 수배 여부는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민원인한테 해야 되거든요. 당황한 수사관이 그러면 이제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는데요. 대사관 직원은 그건 장담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 신분으로 찾아온 강 씨를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고 부담스럽다며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수 권유 말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유로 그대로 보내준 겁니다.
모르겠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제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에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당시 대사관은 강 씨의 여권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든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 당시 통화 녹음에 조직 총책이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고요. 네, 대사관에 찾아왔던 강 씨는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아버지와 선교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에 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경찰의 말에는 친구에게 본인과 아내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제 와이프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관이 빨리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자 확답을 피하며 함께 캄보디아에 있던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후 대사관은 강 씨를 그대로 보내줬고 강 씨는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예, 총책 강 씨는 아직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지 않은 거죠? 네, 한국 대사관은 올해 초에야 현지 경찰에 사건에 대해 알렸고 강 씨는 대사관 방문 이후 약 3개월 만에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강 씨와 아내는 석방됐다가 다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의 강 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당국이 선정한 추방 대상자 명단에도 강 씨 부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강 씨 부부에 대한 송환을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납치 감금 사태 관련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물론 대사관 측의 답변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외통위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스캠 단지 시찰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스캠 단지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이 시찰 장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왼편 뒤로 스캠 단지가 보이실 텐데요. YTN 취재진은 국정감사 취재를 위해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나가 있다가 조금 전 1시간 정도 떨어진 이곳 스캠 단지로 넘어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이곳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직접 스캠 단지를 시찰해서 실태 파악에 나선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외통위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이면 마칠 거라는 기존 예상보다 길어져서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 종료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고문 등 현안이 오늘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인데요. 한국 대사관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 총책에게 적색 수배 사실만 알린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저희 YTN 보도 내용도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김현수 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논란에 대해 당시 경찰 영사에게 체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이에 대해서 당시 경찰 영사가 제 발로 대사관에 찾아온 민원인을 잡아가라고 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고 말했다며 대사관의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피해자들이 단순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납치 감금 피해자들은 스캠 범죄 적극 가담자라고 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교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소득 2,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 국민소득 35,000불이 넘는 나라에 국민이 와서 합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상상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김 대사대리가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정확한 보고 시점과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이렇게 답답한 국정감사는 처음이라고 지적했고 김석기 외통위원장 역시 같은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오면 근무 시간 끝났다. 신분증 가져와라. 정확한 위치가 알아야지 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안전을 개팽개 치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형사가? 외통위는 내일도 교민 오찬 간담회와 경찰 관계자 면담을 추진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근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살해한 주범이 2년여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은 도주한 이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 골목을 걷는 두 여성의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피싱 사기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총책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20대 대학생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학생 사망 8일 만에 이 인물을 특정해 현재 추적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연쇄빙자 사기 이른바 스캠 단지의 대략적인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프놈펜과 시아누크비를 포함해 총 50여 곳에 범죄 종사자만 약 20만 명,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25억 달러로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 숫자는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며 100%는 아니지만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면서부터 범죄가 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까지도 가담해야 되고 더 많은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범죄다.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여권 무효화와 출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캄보디아 사태와 정부 후속 조치는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서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90%가 넘는 5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던 한 명에 더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58명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도주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일부 송환자의 경우 현지에서 감금이나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짐을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몰랐다, 강요받았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사실상 가담자로 사이버 사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만큼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의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 조직 구조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캄보디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지인을 넘겨 감금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범 신모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김 씨 재판에서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통일교 청탁 금품을 확보했군요. 네, 특검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 변호인을 통해 청탁 명목으로 주고받은 물건들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샤넬 가방 3개 등 모두 5개 제품입니다. 그동안 물건을 찾기 위해 수사에 공을 들여왔는데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중요 단서를 확보한 겁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곧바로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피고인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피고인 김건희 측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압수 물품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물건의 일련 번호가 일치했다며 향후 반환 경위와 동기 등을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김 씨 측은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김 씨가 해당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를 통해 유입된 만큼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증거 조사를 하는 건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목록과 사진 그리고 시리얼 등 기초 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서도 관련 증언이 나왔죠? 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3차 공판 기일에 과거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김건희 씨 측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성배 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때 응대했던 인물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800만 원대 가방을 가져와 730만 원짜리 가방과 150만 원 상당 구두로 교환하고 차액을 결제했는데요. 증인은 당시 유 전 행정관이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고 누군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는데 40, 50대 여성인 것 같았다며 뉴스에서 들은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후에도 중요 증인이 출석했죠. 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씨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김 씨는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강혜경 씨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선물로 받아왔고 여론조사 비용 대가로 가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명 씨는 오늘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원 의창 지역은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그런 게 약해요.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했던 격려의 말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김태열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씨는 명 씨가 연구소를 이전하는 등 김 전 의원 선거운동에 힘썼고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상대와 여론조사에 대해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A씨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청탁을 위한 술자리를 가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현재 참고인 신분인 A씨는 YTN에 2022년 8월 이종호 전 대표와 한 차례 식사한 적은 있지만 당시 재판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이 전 대표가 재판 중인 사실도 몰랐다며 만일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면 사진을 함께 찍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 술값을 낸 거로 지목된 도이치 사건 주포 이정필 씨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이름을 들은 적도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구속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그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 기일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최주원, 김철문 전 경북청장 등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남경찰청과 대전경찰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3년 수해 지역에 대한 무리한 수색 지시로 최상병을 숨지게 하고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내일 일제히 구속기로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오후 3시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관세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지 2, 3일 만인 오늘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접점을 찾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직전 방미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사흘 만에 또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틀 전 미국에서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과 여전히 풀지 못한 핵심 쟁점들을 협의하기 위해 불과 2, 3일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는 겁니다. 양국 간의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협상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여러 쟁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액 달러 현금 출자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미 측의 관세율 인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상당액을 직접 투자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출과 보증 등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려는 우리 계획과는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수익 배분 방식과 투자처를 선정할 때 한국의 관여권 보장 여부 등도 양측의 충돌 지점으로 꼽힙니다. 하나같이 난제들이라 일각에선 정부가 경주 에이펙 전에 가능한 것부터 우선 합의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협상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그 내용 가지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 안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부분 합의라는 불완전한 협상 타결엔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협상단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결실을 거둬 관세 문제를 매듭 짓는다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분야 합의안도 발표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한미 당국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화상회의에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위해 주한미 대사관에 설치를 하기로 한 전담팀의 운영 방식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늘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습니다.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의 2,102건과 비교하면 11.2% 수준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뛰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2건 남아 있습니다. 한참 됐어요.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매매가 되면서 이게 회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세도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공급은 될 거 없어요. 초대형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만 세대 넘는 가구 가운데 나온 전세 물건이 2%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3만 1천여 건에서 2만 4천여 건으로 2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에다가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놓기가 힘들어지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거주 의무 규제로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면서 임대용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조짐입니다. 지금 못 사면 전월세를 봐야 되잖아요. 전월세가 지금 나오는 대로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세 구하기가 빡빡해지면서 월세 시장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과 매매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등장했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제약이 커졌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화, 가속화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추세 등으로 전월세 가격 불안이 내년에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갭 투자 수요를 막아 집값 과열이 당분간 진정되겠지만 당장 가중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화가 2승 1패로 우세를 점한 가운데 플레이오프 4차전이 오늘 저녁 대구에서 열립니다. 네, 한국 시리즈에 나갈 팀이 오늘 정해질지 금요일 마지막 승부까지 갈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추 기자를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오늘 한화는 무조건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각오죠? 네, 그렇습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어제 3차전에서 문동주 선수에게 무려 4이닝을 던지게 했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인 불펜 투수들과 마무리 김서현까지 모두 건너뛰고 오로지 1승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해서 100%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인데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갈 경우 어차피 한국 시리즈에서 승산이 떨어진다는 계산입니다. 무조건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이틀의 휴식을 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반면 삼성은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벌써 포스트 시즌 9경기를 치렀습니다. 투수와 타자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어제도 문동주의 강속구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밀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리즈 중간에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추워지는 등 궂은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두 팀 모두 혈투가 예상되는데요. 선발은 한화 정우주 그리고 삼성 원태인이 나섰죠. 네, 일단 두 선수의 무게감에서는 삼성 원태인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태인은 정규 시즌 12승 4패, 평균 자책점 3.24를 기록한 명실상부한 국내 에이스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에 각각 한 경기씩 나와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됐고 12와 3분의 2이닝 동안 단 한 점만 내줬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한화를 상대로도 3승 1패, 평균 자책점 3.20으로 강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화 선발은 2006년에 태어난 19살 정우주입니다. 삼성 타자들이 지쳐가는 만큼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정우주가 위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한화 벤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을 상대로 정규 시즌 6경기에서 9이닝을 던져 1홀드, 평균 자책점 2.00으로 호투했습니다. 한화는 정우주를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드를 잡으면 1차전에 선발로 나섰던 폰세까지 상황에 따라 마운드에 올리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북한이 오늘 황해북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5개월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 바다가 아닌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5개월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WS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당 미사일은 요격이 힘든 변칙 기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따라 지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 11마형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탄두를 4.5톤의 고중량으로 개량해 지난해 9월 발사했던 화성 11다형 전술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해 해당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에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은 북한이 그동안 낙후됐던 재래식 전력과 북한이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핵 능력 부분을 같이 결합한 군사적인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점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내년부터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의 병징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20형 등 각종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핵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료입니까? 대장동 패밀리죠. 저는 대장동발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죠. 근데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민주당도 아닌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 대장동 패밀리 듣고 얘기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네. 민주당 투톱이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에 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이 나서서 사과를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번 대책으로 논란이 커지고 여론이 좀 악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 싶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또 국토위원이기도 하니까 국토부 차관의 그런 발언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돼서 대신 사과를 했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한다 그래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상경 차관의 발언을 보면 정책 위반자로서 일반론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본인의 처신을 보니까 본인은 작년에 이 경기도 분당에, 성남시 분당에 있는 집을 33억이나 되는 집을 전세를 끼고서 구매를 해서 사실상의 갭 투자를 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실거주 계획이 있는데 시점이 맞지 않아서 우선은 전세를 주고 2027년 1월에 실거주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는 지금 대책대로라면 살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구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이런 어떤 언행상의 불일치 같은 걸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표리부동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이제 국민의 감정선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좀 발언에 유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좀 부주의했던 것 같고요. 아마 당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국민의 감정선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언급을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대책이 그럼 잘못된 대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지금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투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니까 일종의 이제 비상조치, 주식시장 같으면 이제 사이드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 중단 조치 같은 거를 발동을 한 건데 물론 이 대책만으로 그러면 충분하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공급책도 따라야 되고 뭐 세제 대책도 따라야 되고 이제 그런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전히 유의할 거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이나 박탈감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위선과 오만이라면서 발언들 지적했고 정책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건드렸지만 규제로 지금 눌렀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이 오르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육책이다라고 말하지만 효과가 없으면은 그 비난을 누군가는 감수해야 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차관이 말을 잘못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대신 사과하는, 대리 사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마저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민주당을 지금 흔들고 있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부동산, 또 김현지 부속실장, 그다음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선불 지급을 요구한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치솟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아는데 결국 이러한 강력한 고육책을 쓸 것이면 적어도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리가 필요했는데 일단 그 내로남불식으로 뭔가 국민은 사다리 걷어치기를 당했는데 막상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2주택자 아니면 갭 투자자 그래갖고 뭐 30억 40억은 아주 우습게 그런 식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상경 차관이 백현동에 갭 투자를 했는데 대장동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분이 관여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경 그 차관이 전직 교수였습니다. 가천대 교수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무슨 특별위원장인가 이런 걸 맡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멘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장동 개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분이 투기를 방지하고 뭐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옹호했던 사람 아니냐 뭐 이런 그 요지의 비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정책적 자문을 하고 이제 가까웠던 분이고 이제 그런 배경으로 지금 국토부 차관이 돼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 그래서 저분을 뭐 대장동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상경 차관이 학자이긴 한데 학자적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그동안에 뭐 정책도 만들고 또 전문적인 그런 자문도 했고 했지만 실무를 달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언 같은 게 오히려 이제 실무를 다뤄봤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그런 어떤 학자적인 그런 그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한계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유의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이상경 차관의 배경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과거의 인연부터 시작해서 또 정책적 자문으로 했다가 지금 차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뭐 그런 식의 공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경 차관의 부동산 관련한 철학을 보면은 불로소득 차단, 또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까요? 근데 지금 그 이상경 차관이 국토부 소속 관료 출신도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무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소위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부동산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강력한 규제나 세제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상경 차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뭐 강력한 정책을 그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의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뉴욕의 맨하탄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집값이 올라가 있거든요. 뉴욕의 맨하탄하고 서울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강력한 규제가 그 원인이라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예단을 지금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불안한 거죠, 여러 가지로.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서초구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 하면서 자녀한테 증여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고 또 그 다주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 역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부동산 대책 관련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뭐 다소 이중적인 행태랄까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마당에 저걸 처분한다 그러면서 자녀한테 증여하겠다. 결국 현금 부자인 이제 아빠 찬스를 특별한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에서 답변으로 뭐 정직한 답변이긴 한데 적절한 답변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찬진 위원장은 그 2채를 무슨 갭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 2채 보유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 임명되기 전에 저걸 미리 해소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직자들의 일가구 다주택 문제가 큰 논란이 돼서 당시에 일부 공직자들은 2주택을 처분하기도 했고 또 일부 공직자는 뭐 집 지키려고 공직을 그만두기도 했고 처분을 했는데 강남에 있는 집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집을 처분하기도 했고 여러 이제 유형이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저렇게 본인이 고위공직에 임명될 게 예상이 됐다면 선제적으로 그 처분을 해서 이런 논란을 좀 막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고위 당국자,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사례가 일반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출까요? 지금 저분이 금융감독원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주요 역할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토부 차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해서 성공보수로 400억 원을 수익을 받고 그 돈이 많아서 뭐 대통령한테 몇 억을 꿔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아주 그 측근 중에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인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직자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니들은 집 사지 마. 사다리 지금부터 다 걷어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시고요. 공직을 내려놓으시면 간단한 겁니다. 저거는. 네. 그런데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징선준 의원은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반면에 박주민 의원은 초점은 공급 방안에 맞춰야 된다.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거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가 많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둘 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다선 의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각차를 보이는 걸까요? 아마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번 조치도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미흡하다. 당장의 이제 과열을 막고 주택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결국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높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결국 세금밖에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과거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이제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고 정책적 입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유세도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공급 확대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도 두 가지 시각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보유세 카드도 일정하게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만으로 이미 오른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중과를 포함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이제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보유세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보유세와 연동된 각종 전체 정책들을 완화하면서 다시 이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점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검토를 정부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청래 대표 다시 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2달도 안 남았네요. 올해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해서 검찰청을 없앤 것이 아마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원래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지지층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법 개혁과 관련해 갖고 대법관 수를 중환한다라든지 뭐 재판 소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전히 그 논란과 그다음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그런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걸 이런 식으로 마치도 속도전을 하듯이 혁명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해버리겠다라는 거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3자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겠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서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라면서 고등법원장을 좀 이렇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논란일까요? 아니 사법부의 입장도 들어야죠. 어쨌든 이 사법개혁에 있어서 주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상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야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사법개혁의 방향이나 또 사법개혁의 필요성, 이 총론에는 이제 상당 정도의 공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이게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귀담아 들어서 각계의 의견을 포함해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법안도 일단 뭐 대법관 증언 문제를 포함해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 시점은 좀 한 1년 정도 뒤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 이렇게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보다는 일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게 맞지. 일단 법부터 만들어 놓고 즉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그런 결정부터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피겠다. 이건 뭔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법부 내에서 제기되는 지적은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대법관 숫자만 늘려놓으면 오히려 지금 하급심을 담당해야 될 이 판사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하급심에서 재판 적체가 심각한데 거기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좀 균형 있게 살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문채위 국정감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경회로에 가서 어좌에 앉았다는 내용으로 오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경회로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저도 방송을 보고서서 왜 갔나요? 9월 12일 날 그 월대 복원 기념식과 그다음에 UAE 그 대통령 국왕 그 국빈 방문 보세요. 예. 당시에 그 우선 기념 답사 차원에서 아마 설명을 들으시러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에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길게 앉으자가. 예, 바로 질문 드리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그 방문한 것도 그렇고 용상에 이제 앉았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 2분 앉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질문하는 의원의 태도도 상당히 부적절하게 질문을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품격을 갖추면서 질문을 해도 충분히 촌철살인을 할 수 있었는데 반말을 한다거나 또는 윽박지르면서 일개 아녀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아마 그 보시는 시청자들도 저하고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반말이 살짝 들렸었고 일개 아녀자라는 말이 들렸는데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대답하고 나가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민들 다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최근에 의원들의 어떤 언행이나 태도가 지나치게 거칠다. 이런 지적이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그런 점을 의식해서 법사위를 비롯해서 몇몇 상임위에 좀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상임위에서 저런 모습이 나와서 저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와 별개로 김건희 씨가 지난번 종묘 차담의 논란에 이어서 또 이 대한민국 국보인 경회루를 저렇게 사사롭게 들어가서 거기 사실 일반인 관람이 매우 제한된 경회루 2층 저 누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저렇게 출입을 하고 또 근정전 전체가 사실은 국보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 그 용상에도 앉았다. 부적절한 행위이죠. 누가 봐도 이제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직도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기행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걸 가지고 뭐 저거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농단에 사례 하나가 또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로 1.5% 상승해 종가 기준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3,82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미중 정상회담 불발 경계감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영향에 3,810선까지 후퇴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5% 오른 3,8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1% 오른 98,600원, SK하이닉스는 0.5% 오른 48만 1,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리터당 유류세는 이달보다 휘발유 25원, 경유 29원, LPG 부탄 1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 때문에 자영업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시 노쇼 위약금 기준을 최대 10%에서 40%로 현실화할 예정인데요.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재 35%에서 70%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 장어 식당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단체 손님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관건인 손질 장어를 폐기할 수밖에 없고 테이블을 비워놓은 데 따른 손해도 큽니다. 그날 매출의 30-40% 정도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날 매출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그 노쇼 당한 거에 재료비가 이제 손실이 됐죠. 고객과 식당 간 노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위약금 합의 권고 기준과 예약 보증금 상한은 이용 금액의 10%입니다. 재료값에도 못 미치다 보니 기준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높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이 많은 음식점과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상한을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 상한은 20%입니다. 단 미리 손님에게 알렸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쇼했다는 업체의 기본적인 원가 손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 합리적인 수준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이 100% 예약 보증금과 같이 과도한 보증금을 안 받게 하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도 상향됩니다. 현재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지면서 당일 취소는 70%까지 올라갑니다.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숙소가 있는 곳은 물론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들이 내규 수립 때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재결합 이후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브리팝의 전설 밴드 오아시스가 16년 만에 내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합창이 이어지자 오아시스는 연신 아름답다고 외치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의 밤하늘을 밝히는 선명한 글자, 영국의 전설적 록밴드 오아시스입니다. 2009년 갤러거 형제의 오랜 불화로 해체한 뒤 지난해 깜짝 재결합을 선언한 오아시스. 무려 16년 만에 손을 잡고 내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오랜 기다린 만큼 예매 경쟁도 치열했는데 이를 뚫고 공연장에 온 5만 5천여 명 팬들은 히트곡이 나올 때마다 떼창으로 화답했습니다. 밴드 전성기를 함께한 세대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음악을 접해온 1020 팬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3층까지 모두 기립하거나 스탠딩석에서 손을 맞잡고 둥글게 도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뜨거운 현장을 즐겼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제 저는 라이브 공연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유튜브로 공연 영상을 찾아보고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라이브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재결합을 하고 이에 고맙다, 아름답다며 감탄사를 던지고 화려한 불꽃놀이로 추위를 잊게 만든 오아시스. 공연은 한 차례로 끝났지만 그 열기는 팝업 스토어 현장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콘서트를 예매를 못 해가지고 대신 팝업 스토어라도 와보자 해가지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 되게 뭔가 오아시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이거를 다시 또 느끼게 되는. 오아시스는 내한에 앞서 공식 SNS에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동양인 비하 표현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지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잡음을 잠재웠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가 누그러지며 계절의 시계를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서리가 생긴다는 절기상강이지만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 북부에 최고 100mm 이상,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부산 1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도 예년 기온을 보이겠지만 다음 주 초에 다시 한기가 밀려오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그대로 풀어줬을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국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대사관 직원은 현지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재발로 찾아갔지만 그대로 풀려났던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권을 연장하러 온 강 씨에게 대사관 직원은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려준 뒤 이유를 묻는 강 씨가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습니다. 이때 대사관 측과 한국 경찰 그리고 총책 강 씨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대사관 측과 통화한 경찰 수사관이 대사관 직원에게 수배 사실을 왜 알려줬는지 묻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경찰서에 보면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민원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당황한 수사관은 그러면 이제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는데 대사관 직원은 그건 장담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합니다. 또 경찰 영사에게는 체포 권한이 없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수를 권유하는 것밖에 없다며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는 건 모양새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재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저를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대사관에서는 강 씨가 더 이상 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구멍을 뚫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강 씨는 대사관을 나선 뒤 자수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석 달쯤 뒤에야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주 캄보디아 대사 대리는 당시 강 씨가 대사관을 방문한 사실과 대사관 측의 조치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시는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대응뿐 아니라 당시 사건까지 대사관 부실 대응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던 120억 로맨스 스캠 적색 수배자 강모 씨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선교 활동 중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또 아내가 범죄 조직에 잡혀 있다거나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거라면서 다른 조직원의 신상을 넘기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던 적색 수배자 강모 씨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아버지와 선교 활동을 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오히려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저랑 와이프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거든요. 경찰 수사관이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지 범죄 단지에 잡혀간 아내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랑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후 대사관을 떠난 강 씨는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알고 있다며 몇 사람의 신원을 제공했습니다. 또 아내를 찾으러 범죄 조직에 직접 찾아왔다며 휴대전화를 내야 하니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하다 잠적했는데 경찰은 조직의 총책인 강 씨가 조직원들의 신상을 넘기며 자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현지 조직에 붙잡혀 있어서 직접 구하러 찾아갔다는 주장도 감금된 채 강제로 일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꾸며낸 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로맨스 스캠 사건뿐 아니라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당국에 강 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이번 송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면담한 법무부는 강 씨 부부의 송환을 거듭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 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푸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지만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신고 사례 중 450명은 구조되거나 풀려났지만 100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셈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 등 청탁석 선물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 측은 김건희 씨가 해당 물건들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현안 청탁과 함께 건넨 고가 물품들을 확보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던 청탁성 선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였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2022년 통일교로부터 물건을 받아 바로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김건희 씨가 해당 물건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씨 측은 해당 물건을 특검에 이미 제출했는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품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재판에는 샤넬 전 직원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 측근인 유경욱 전 행정관을 응대했던 증인은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상대 목소리가 김건희 씨와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포함해 김 씨가 이를 수수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김 씨가 해당 물건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출 과정의 위법이나 중간 회유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전 씨가 해당 물건들을 언제 돌려받아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고 또 실사용자는 누구였는지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일 최상병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무더기로 열립니다. 한 달 정도 남은 특검 수사의 최대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명이 차례로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이나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모두 수사 외압이라는 한 사안 속에 있기에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최상병 죽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각각 소속 부대장과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피의자를 많으면 5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이며 저인망식 수사를 이어온 최상병 특검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2년 넘게 끌다가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의혹 본류를 이루는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혐의 다지기에 조력해왔습니다. 신문에도 특검부 3명이 출동하고 방대한 의견서도 제출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부딪혀서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함께 있던 어린 딸을 감싸 안으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좀 절규 같은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보니까 킥보드를 탄 여중생 2명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째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중태입니다. 피해 여성은 딸과 함께 솜사탕 과자를 산 뒤 편의점을 나서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피해 여성이 어린 딸을 옆에서 감싸 안았고 딸을 안은 채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도 2명씩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명씩 여자애들 2명, 남자들 2명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녀요.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A양은 16살보다 어린데도 면허도 없고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중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있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경규 씨를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의정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입양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였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전 설치 경험이 없던 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수주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배터리 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배터리 이전 작업을 수주받았던 업체 2곳이 다른 한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2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겁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무정전 전원 장치, 즉 UPS 신규 설치 작업 경험은 있었지만 이전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해체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작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여기에 작업자들이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선 국과수 감정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가운데 소방청 업무 포털과 국립보건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등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구의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복구율은 60%대에 머물러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한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끌했던 한국 개미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에 몰려들고 있지만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개미들은 특히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5년 전보다 3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개미들은 단기에 돈을 벌기 위해 영끌한 자금을 투기성 높은 레버리지 펀드에 투자합니다. 미국 레버리지 ETF 총 자산의 40%를 한국 개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biggest news in the last couple of days have been, I think, kind of the cracks emerging in the credit spectrum. So, obviously, stocks have been bid, valuations are high.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 투자도 열풍입니다.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보다 위험성이 높은 알트코인이 전체 거래량의 80%가 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 거래량의 50% 이상 차지하는 글로벌 거래소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Historically, cryptocurrencies have not been a great hedge against inflation when you look specifically at periods of high inflation. Over time, however, cryptocurrencies have received a lot of inward investment. 블룸버그는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고 짚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질 경우 투기적 베팅이 무너지면서 손실이 증폭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개미들의 투자는 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 도박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 원을 넘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증가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2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 3천 명 늘어난 304만 4천 명으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21만 명 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중 비중이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보건 쪽도 그렇고 사회복지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돌봄이나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 평균 임금은 208만 8천 원, 정규직은 389만 6천 원으로 임금 격차는 180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양자 간 임금 차이는 2017년 이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03만 7천 원으로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적어 임금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비정규직 전체 임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달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과 한화, 교보와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5개 생보사의 준비 상황 점검을 마쳤고 각 회사가 대상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90%를 55세부터 20년간 수령할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월평균 12만 7천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재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복구와 재연계를 마치고 오늘부터 국제 특급 우편과 소포 등 국제우편 발송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물 접수 시에는 관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관 신고서에 품명과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폭증하면서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를 위해 상설 전시를 유료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유홍준 관장이 시점과 방식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관장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상설 전시를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기획 전시의 경우 표를 사야 하지만 상설 전시관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이 과학 수도를 넘어 경제, 산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 등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제품들도 선보여서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초대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년 동안 인류 경제 도시를 목표로 달려오셨는데 지금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완벽하게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요. 대전이 사실 교통이 좋고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과학기술 도시인데 산업화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혁신 기술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전에서 산업화하고 이것 대전의 부를 키우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 기업이 66개로 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81조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부산이나 대구보다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거의 60조 가까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대덕 연구에서 태어나는 혁신 기술로 끊임없이 이 창업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용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산업용지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을 구축하는데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고 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7개 시도 처음 지방정부 처음으로 대전 투자금융을 설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펀드 2,048억을 지금 마련을 했고 초기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양자대학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 대전시 경제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 10년 안에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도시, 가장 부를 이룬 도시가 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대전광역시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비결이 뭡니까? 세종시가 생긴 이후에 인구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까지 한 3,071명 정도 늘었는데 전입, 전출, 사망, 사고에 따라서 이제 인구를 수를 나타나게 되는데 전입한 6만 4천 명 중에 60%가 3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가 늘기 시작했는데
저희 대전시가 요즘 가장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핫합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 그리고 줄길거리 또 일자리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대전 영시축제를 통해서 216만 명이 다녀갔고요. 경제효과 한 4천억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스타트업 포함한 혁신적인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맛집들 대전의 빵 산업은 성심당이라는 빅브랜드를 넘어서 골목상권에 있는 빵집들이 전국구로 지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프로야구가 지금 빅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프로축구도 지금 3위에 올라면서 지역에 대한 활력이 확실히 붙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전이라는 도시를 다시 인식하게 됐고 또 대전이 삶의 만족도 1위, 도시 브랜드 평판도 1위, 혼인율 1위, 혼인 증가율 1위, 뭐 녹지율 1위. 이 대한민국 통계에서 요즘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 소멸 또 지방 소멸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전은 대한민국 지방 도시 중에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내야 대구 라인도 있고 광주 라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소명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대전 발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소 전기 트램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이 트램 착공이 시민이 선택한 3년 성과 1위에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소 전기 트램인데 대개 이제 트램이 이 전선에서 가선 해가지고 또 철도를 놔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전차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대전은 무가선입니다. 선이 없는 수소 전기 트램으로 한 번 충전하면 200km를 갈 수 있는 트램이고요. 38.8km 정거장 45개 대한민국 최초로 준공하게 될 것이고 그 수소 트램은 달리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 상품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8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제가 와서 6개월에 정책 결정을 하고 총 사업비 한 7,500억 정도 늘리면서 1조 5,069억 원 총 사업비로 지금 전 구간 착공을 해서 28년에 완공해서 시민들께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전 하면은 꿈돌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꿈돌이 다들 아실 텐데 오늘 또 뭘 가져오셨더라고요. 꿈돌이가 93년도 엑스포트의 공식 캐릭터인데요. 30년 만에 우리가 꿈씨 패밀리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꿈돌이가 지금 32살인데 이 옆에 있는 꿈순이하고 결혼을 해서 5자녀를 낳고 반려견을 키우는데 부부군요. 그래서 이 굿즈 상품을 200종 개발했는데 요건 꿈돌이 라면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는데 서울 라면도 있는데 저희는 인터넷 판매 안 하고 오로지 대전에서 현장 판매만 합니다. 근데 100만 개가 팔렸고요. 요게 꿈돌이 호두 과자입니다. 호두 과자도 있군요. 여기 보시면 꿈돌이 꿈순이 카메라에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색깔도 있네요. 그런데 이 자활사업단 청년 자활사업단에서 하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꿈돌이 김, 꿈돌이 쫀득이까지. 그래서 현재 굿즈 상품이 한 28억 정도 팔려 있는데요. 대한민국 굿즈 상품 중에 이 꿈돌이가 가장 인기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지금 지방 정부들이 캐릭터 키우는데 열중하고 있는데 꿈돌이는 못 따라올 것 같습니다. 꿈돌이가 결혼을 했는지는 몰랐는데 어디 가서 가면 살 수 있는 겁니까? 대전에 매장이 좀 있는데요. 뭐 신세계 백화점에도 있고요. 대전역에도 있고 유성구 옛날 엑스포 현장에도 우리가 꿈돌이 라면 포함한 굿즈 상품을 판매점을 있는데
또 이 라면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뭐 특정 회사 편의점만 있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100만 개가 팔렸다는 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다. 맛이 좋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리고 영시축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원도심에서 열린 축제 올해도 잘 마무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요 안전사고 없고 바가지 요금 없고 그리고 쓰레기 없는 산무축제인데요. 올해 한 추정 216만 명쯤 다녀갔고요. 예. 경제 효과는 한 4천억 정도 누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이 요즘 노잼 도시였다가 핫잼, 잼잼, 웨이팅의 도시. 왜냐하면 대전에 가면 맛집들은 다 줄 서야 될 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시축제에 한 200만 명 이상이 오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외부 도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전에 빵산업, 음식산업, 관광산업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가성비 좋은 여행하기 좋은 도시, 유일하게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는 아시아에서 9위에 올랐고 디저트 분야는 대전이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대전 5개구가 있는데 5개구가 다 20위 안에 올라 있고요. 그러니까 맛에서 확실한 요즘 대전시 이 평가들이 아주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대전의 경제가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또 많은 청년들이 대전에 오시려면 열차를 한 2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장우 대전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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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까지는 공기가 무척 차가웠는데 낮부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하기 참 좋았는데요. 절기 상강인 내일도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가을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최근 잦은 비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는 예년의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 또 한 차례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거나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심할 경우 두통과 후각 감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습도는 약 50%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침대와 이불을 자주 세탁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코가 막힌다면 식염수로 세척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코의 양쪽 콧방울 옆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비염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지아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